에코프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루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 방송에서도 에코프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따로 빼서 주제로 이제 해야 될 정도로 할 얘기가 좀 많은 주식이라 에코프로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최근에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원래도 많이 나왔지만 공매도에 대해서도 뭐 장단점이나 왜 최근에 공매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시세 중심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그래서 핵심 포인트들을 다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상반기, 2020년 상반기에 가장 뜨거운 주식이었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새로운 전설의 주식이 탄생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죠. 뭐 5배, 10배짜리가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가 2,000개가 넘다 보니까 그 중에 뭐 종합지수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막 5배, 10배짜리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이번 거는 좀 느낌이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그랬던 건데, 첫 번째는 시가총액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테마주라고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특정 테마에 붙어가지고 시가총액 막 1,000억도 안 되는 막 7, 800억짜리 종목들이 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막 5천억, 6천억까지 막 7, 8배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뭐 시세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지만, 이런 경우는 좀 많이 나오는데, 테마주가 아니면서 시총이 작은 종목도 아닌 애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는 거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이제 과거에 다른 종목들 5배, 10배짜리 시세랑 좀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거고, 얼마나 이제 이례적이었냐면 시총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연초죠, 연초.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가 올해 연초 가격이 대충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냐, 시총이 한 3조 원대 정도? 연초 대비해서 한 1500% 정도 에코프로가 올랐고요. 에코프로 BM이 올해 연초인 1월 대비해가지고 한 뭐 400%, 500% 정도니까 한 5, 6배 정도 올랐습니다. 엄청난 시세가 나온 거죠. 참고로 1월 기준으로 올해 연초 기준 시가총액이 에코프로가 당시에 시총이 얼마였냐면 한 3조 원 정도 됐어요. 3조 원. 연초에 에코프로 BM 연초 시가총액이 한 8조, 10조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얘가 상반기에 쭉 땡겨가지고 3조짜리가 거의 막 40조 원에 육박하는, 10조 원도 안 되던 게 50조 원을 찍어버리는 아주 전설을 이제 기록을 해버렸는데, 최고가 기준으로 지난 몇 거래일 동안은 좀 조정이 나와서 내려와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움직였던 그 가격 중에 가장 최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38조 원, 에코프로 BM이 5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거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죠. 지금은 조정이 좀 나와서.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이 두 개만 합쳐도 시가총액이 88에서 한 90조 원 된단 말이죠. 거의 100조에 육박하는 이 두 개 종목이. 참고로 여기다가 에코프로 HN이나, 얘는 뭐 시총은 작긴 하지만, 아니면 에코프로의 비상장자 회사들의 시가총액은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합산한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두 개만 봤을 때도 거의 90조 원에 육박해버리는. 참고로 이게 얼마나 큰 거냐, 하이닉스 시총이 이제 80조대 정도, 90조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현대차 40조 원, 기아차가 30조 원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합치면 얼마 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하이닉스 시총을 이겨버리는, 완전 미쳤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합쳐도 70조 원인데 에코프로 BM이 현대차, 기아차 두 개 종목을 제껴버리는, 와, 완전히 이제 광풍 랠리가 있었는데, 이런 광풍 랠리가 있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짤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뭐 대관식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 시세의 중심에는 이분이 있었죠. 박순혁 이사님, 지금은 뭐 작가님으로 책 쓰시고 그러시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동학개미 운동이 2020년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상반기에 이제 시작돼서 급락이 나왔다가 하반기에 쭉 당겨서 올라가 보니까 개인들 순매수로 외국인 기관 순매도를 다 받아내면서 개인이 혼자 끌어올려 버리는, 개인이 순매수를 거의 40조 원을 넘게 하거든요. 원맨쇼를 해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역사적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증시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순매도를 연일 계속 때린다는 거는 종합지수가 됐건 개별 종목이 됐건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게 사실 공식인데, 개인들이 그냥 다 때려 부어가지고 올려버렸습니다. 기관 외국인 같은 구간 보면 맨날 순매도거든요.
엄청난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고,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리는 게 이번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시세였고, 그 시세의 중심에는 이 박순혁 이사님 저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뭐 교주가 되셨죠. 뭐 그럴만 합니다. 뭐 대단하시죠. 그래서 대관식 해가지고 합성 사진, 이제 다른 주주분들이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는 뭐 이런 합성 사진도 있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가 공매도에 이제 발목을 잘라버리는 뭐 이런 짤도 있었고, 그리고 코스닥 대장 왕관을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왕관을 써버리는, 뒤에서 이제 공매도가 거들고 있죠. 공매도가 다 죽어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처음 올라올 때 이 짤은 아시는 분들만 아실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미쳐가고 있다, 이 양극재에 내 몸과 모든 영혼을 맡겼다, 2차 전지반이 주식시장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이니까. 이거 예전에 이제 싸이월드 시절에 많이 돌던 건데, 여기까지 이제 합성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 신드롬이 있었죠. 여기 더 이제 재밌는 짤들이 있는데, 2023년 국장 주식 알고리즘, 에코프로를 사셨습니까? 네, 성공한 투자자. 안 샀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어제라도 사셨습니까? 네, 성공한 투자자. 오늘이라도 사셨습니까? 네, 성공한 투자자. 내일이라도 사실 겁니까? 그럼 네, 성공한 투자자. 그럼 결론은 에코프로를 안 샀고, 어제도 안 샀고, 오늘이라도 안 사고, 내일도 안 살 거다. 그러면 여기 이제 비속어가 나와버리는, 사실상 이 구조가 거의 맞았어요, 상반기에. 그래서 이게 쏠림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오고 시총이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수급에 블랙홀이 돼버렸습니다. 주식시장 전체 거래대금의 막 한 30, 40%까지 많을 때는 뭐 일부 종목들이 이 거래대금을 싹쓸이해버리는 완전 이제 광풍 랠리였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래냐, 좋은 종목 올라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근데 올라가는 과정이 너무 단기간에 과열이 많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짤이 또 생겼습니다. 여기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장수가 나와가지고, 멈춰라, 누구냐 신원을 밝혀라, 나는 파월이다, 곧 금리 인상한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디 가는 길이요? 2차 전지. 아직 경기 침체다. 2차 전지. 말이 안 통하는군. 그러면서 목을 베버리는, 이게 급락 나오던 날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거 너무, 근데 당시에는 이제 풍자하는 이제 짤이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좋은 주식 올라가는 거 알겠는데 슬슬 이게 말이 되나 하면서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이제 구조였고, 이런 짤도 있었는데, 아들 에코프로는 샀지,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에코프로 샀다고 믿어. 안 사면 사실상 뭐 나 분명히 주식을 하고 있는데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시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거 관련해서 할 말이 좀 있어요. 공매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코프로의 이제 지배 구조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죠. 이게 상장이 돼 있으니까 양극재 만드는 회사고요. 에코프로 EM이 에코프로 BM의 자회사인데, 에코프로 EM은 뭐 하는 회사냐? 에코프로 그룹이 원래 삼성 SDI랑 거래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예전엔 더 많이 했어요. 사실상 에코프로 그룹의 이동채 회장이 삼성 SDI를 보면서 우리 큰 집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에코프로가 삼성 SDI 지금도 높은데 매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삼성 SDI는 이제 셀 만드는 회사니까 소재인 양극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겠다고 자기들한테 납품을 많이 하던 에코프로 BM한테 가서, 야, 합작법인 하나 하자, 여기서 생산된 건 다 줘, 그 대신 여기에 들어가는 돈 일부는 내가 낼게 해서 합작법인이 설립된 게 에코프로 EM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코프로 BM이랑 삼성 SDI가 합작법인으로 하나를 더 만든 게 에코프로 EM이에요. 결국에 얘도 양극재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상장 얘기가 나온 얘가 이제 전구체 하는 회사고요. 전구체라고 하는 거는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얘도 이제 뭐 전구체 원료인데, 얘는 리튬 쪽이에요. 리튬 사업. 탄산리튬이나 수산화리튬, 결국에 이게 전구체의 원료예요. 그러니까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같은 걸로 전구체를 만들고 전구체로 양극재를 만드는 건데 수직 계열화를 하는 거죠.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는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회사고요. 에코프로 HN은 상장돼 있죠. 환경 사업하는 회사고, 에코프로 AP는 뭐 고순도, 질소산소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중요한 건 이 중에 상장이 돼 있는 거는 에코프로 상장돼 있고요, BM 상장돼 있고요, 에코프로 HN 상장돼 있죠. 얘네는 아직 상장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전구체, 리튬 사업,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딱 들으면 어때요? 키워드가
상장하면 이제 한가닥 하셨을 것 같은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상장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상장 안 한 밸류에이션이 에코프로로 갔을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얘네가 상장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에코프로가 시세가, 얘는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이거든요. 물론 개별 사업도 있기는 한데 거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애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리는, 정말 이제 그 아이러니한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 역할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것도 뒤집어서 얘기하면 얘가 ETF에 가까워요. ETF라고 하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2차 전지 ETF를 샀습니다. 나는 2차 전지 안에서 뭐 어떤 종목이 좋은지 그런 건 사실 잘 모르겠고,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니까 나는 그냥 ETF를 사겠다. 그럼 여기에 셀 회사들 들어갈 거고요. 장비 회사, 2차 전지 장비, 소재 회사부터 해서 뭐 기타 등등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중에 뭐가 대장인지 모르겠으니까 ETF를 그냥 사는 거예요. 좋은 판단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 사업 구조를 보면 양극재도 하지, 전구체도 하지,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리튬 사업하지, 폐배터리 재활용하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ETF구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 시장에서 지주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불리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저 조금 이따가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면서 저 부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기사 내용들을 다 보면 여기 나오죠. 하루 만에 황제주 복귀한 에코프로, 공매도 숏커버 계속될까? 공매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숏커버라는 얘기가 나오죠. 에코프로 주가 급등하면서 공매도가 백기투항했다. 또 공매도 얘기 나오죠. 에코프로 개미 대 외국인, 한쪽은 치명타 입는다. 내려가면 개미가 치명타 입고요. 올라가면 외국인이 죽습니다. 왜냐? 얘는 공매도니까. 결국에는 공매도인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를 보게 되면 코스닥 시가총액,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공매도 잔고 금액, 절대 금액이 가장 많은 거는 역시나 부동의 1위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공매도가 수익 구조가 정확히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쇼커버스, 쇼스퀴즈가 어떤 구조,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건지, 그리고 공매도가 말이 많은데 이게 사실 어떤 걸 봐도 장점만 있거나 단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매도의 나쁜 면을, 물론 나쁜 면이 많아요. 악용되는 면도 많고 정말 잘못된 것도 많은데 우리가 양면을 다 알고 있어야 이제 종합적인 판단과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매도를 오늘 좀 깊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매도의 수익 구조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1,0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1,000원짜리 이제 주식이 있고, 이게 내가 여기다 1,000원에다가 이제 공매를 딱 때려버리는 겁니다. 공매도 때려버리는데 700원으로 내려가면은 나는 주식 한 주를 빌린 다음에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 계좌 상황 보겠습니다. 내 계좌, 난 이 주식이 지금 없어요. 빌립니다. 한 주를 빌리고 나중에 한 주 갚을게. 그 대신 수수료 줄게.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주듯이 공매를 하는 경우에도 빌려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내 걸 파는 게 아니라 빌려서 팔고 갚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수수료,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대출 금리 내야 되는 것처럼 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내 계좌에 주식이 없던 걸 빌려와요. A 주식 한 주를 나중에 한 주 다시 갚으면 되니까. 그다음 주당 1,000원에 팔아요. 지금 가격이 1,000원이니까. 내 계좌에 1,000원을 가지고 있다가 700원으로 내려가면 700원에 사서 한 주를 다시 갚습니다. 그럼 포지션 끝난 거죠. 그러니까 빌린 다음에 팔고 다시 사서 갚았으니까 한 번 끝난 거죠. 그럼 내 계좌에 300원이 남겠죠. 이게 수익금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주식을 그냥 샀다, 내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뭐 1억을 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삼성전자 1억 매수한 걸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 물론 삼성전자가 10배 가지는 않겠지만 이론적으로 봤을 때 낼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일까요? 이론적으로 몇 프로까지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왜냐? 이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얘가 뭐 10배, 20배 가는 경우 사실 없겠지만, 이론상 수익은 얘가 100만 원 갈 수도 있고 1,000만 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이 결국에 다 내 수익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삼성전자가 망했습니다. 그럼 나는 얼마를 날리죠? 1억치 샀죠. 1억 날리는 거예요. 대출이 생기진 않아요. 빚이 생기진 않습니다. 내가 비투를 해가지고 뭐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신용거래 같은 걸 해서 내 돈이 아닌 돈이 끼어 들어가 있지 않은 이상, 순수 내 돈 현금 1억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당연히 아무리 많이 손해를 봐도 1억이 사라지는 거 마이너스 100%죠. 그러니까 수익을 내면은 무한대까지 가능하지만 손실을 내면 마이너스 100% 내고 끝나는 겁니다. 빚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공매도의 문제가 뭐냐면, 주당 10,000원짜리를 공매를 때려놨습니다. 그러면은 공매를 통해서 낼 수 있는 기대 수익의 폭은 최대 몇 프로일까요?
현물 주식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로 올라가면 계속 나 수익 낼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 포지션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기대 수익률이 몇 %까지 낼 수 있냐면 100%가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익을 공매도로 아무리 많이 내도 100%예요. 왜냐? 싸지면 싸질수록 난 수익을 내는 건데 주당 10,000원짜리 주식이 내려가서 뭐 9,000원, 8,000원, 7,000원 내려가다 1,000원까지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럼 난 이제 90% 정도 내는 거죠. 처음 이제 들어갔던 포지션 대비해서. 근데 문제는 얘가 올라가 버리면 손실이 무한대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포지션은 1억치를 가져갔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은 4억인 겁니다. 주당 10,000원의 공매를 때렸는데 40,000원까지 4배 올라가 버리면 4억을 갚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빚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적의 포지션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숏 커버링이라는 말이 있고 숏 스퀴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말인데 숏 커버링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방금 여기 봤던 기사 제목에도 나왔죠. 숏 커버링이라는 건 사전적인 의미로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주식의 재매입이다.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가 주식을 이제 사고 팔 때는 사고, 매수, 판다. 끝이죠. 그럼 거래가 끝난 거죠. 내 계좌에 현금만 남죠. 주식 다 팔았으니까. 근데 공매도 그냥 거꾸로라고 보면 돼요. 매도 매수입니다. 빌린 다음에 먼저 팔고 현금화를 한 다음에 더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는 구조죠.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아니라 매도 매수예요. 거꾸로.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주당 10,000원의 공매도를 해놨는데 9,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9,000원. 그럼 나는 주당 1,000원 수익이죠. 난 공매도니까 내려가면 수익이라서. 그래서 난 9,000원에 사서 갚았습니다. 그럼 주당 1,000원을 내가 먹었죠. 이거 수익을 낸 거예요. 주당 1,000원을. 그러면 난 이제 거래가 끝났죠. 빌려서 매도했다가 사서 갚고 끝났으니까 주당 1,000원 쉽게 말해 수익 내고 끝난 거죠. 이것도 쇼커버입니다. 그럼 반대로 주당 10,000원이었는데 11,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손절해야지. 그럼 주당 1,000원 손실을 봤죠. 거꾸로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을 한 거, 여기서는 익절을 한 거죠. 주당 1,000원을 수익을 내고 나왔으니까 11,000원으로 올랐을 경우에 공매도는 주당 1,000원 손실이기 때문에 손절을 한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9,000원에 이제 해서 포지션이 끝났든 11,000원에서 손절을 했든 이거 둘 다 쇼커버라고 합니다. 쇼커버. 왜냐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한 주식 재매입 그 자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손절을 했건 수익 실현을 했건 어차피 숏은 끝났잖아요. 포지션이. 그 숏커버링이라는 거는 손절하든 수익 실현하든 어차피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숏커버링은 행위다. 그 숏 스퀴즈는 뭐냐? 스퀴즈가 이제 쥐어짠다는 뜻이죠. 주식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해서 주가 상승 압력으로 트레이더가 급하게 청산하는 것. 급하게. 예를 들어 주당 10,000원인 게 있었습니다. 근데 난 당연히 내려갈 줄 알고 공매를 엄청나게 때려놨는데 11,000원으로 올라가요. 이거 안 되는데 올라가면 난 공매 입장이니까 주당 1,000원 손실 중. 근데 12,000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주당 15,000원으로 3,000원이 갑자기 급등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당 5,000원이 손실입니다. 첫 포지션 진입할 때 10,000원이었는데 지금 15,000원이잖아요. 손실폭이 너무 커졌죠. 그럼 이 포지션을 갖고 있는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딱 보니까 이건 아니다.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15,000원에서 손절을 해요. 손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요한 거는 이 종목 공매도를 나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A고 친구가 B고 옆집 사는 아저씨가 C라고 쳐보겠습니다. A, B, C가 지금 다 공매 포지션이에요. 11,000원에서 C 버텼어요. 12,000원 A, B, C 다 버텼습니다. 근데 15,000원 올라가는 걸 보고 A, B, C가 3명이 동시에 멘탈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주당 5,000원 계좌가 녹아버렸으니까 올라가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럼 A인 제가 급하게 정리를 해요. 어떻게 할까요?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100주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럼 100주만큼 사야 돼요. 15,000원에. 그럼 여기로 100주만큼의 매수 주문이 들어오겠죠. A인 내가 손절하고 나가려면 매수 주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매수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로 100주가 들어가니까 15,000원이던 게 15,200원, 15,300원까지 더 올라갑니다. 그럼 B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요? B가 멘탈이 터지죠. 그럼 B가 15,300원에 얘도 사서 갚아야 끝나기 때문에 얘는 200주를 갖고 있었다고 치면 200주 매수를 또 해요. 그럼 15,000 내가 시장가 매수를 200주를 찍어내는 과정에서 15,300원이 15,7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C는 이걸 보면서 15,700원? 이거 멘탈이 터지는 거죠. 주당 5,700원 손실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또 200주를 갖고 있다 치면 여기에 시장가 매수 200주가 또 들어와요. 그럼 그 와중에 16,000원으로 또 오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원래대로라면
이 주식의 가격은 지금 15,000원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대로라면. 근데 15,000원인 걸 보고 A인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멘탈이 터져가지고 사서 갚는 과정에서 15,300원으로 올려버리고, B가 이거 보고 멘탈이 터져서 15,700원까지 올려버리고, C가 멘탈이 터져서 16,000원까지 올려버리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15,000원까지는 이 구간에서 공매 포지션 쇼커버가 없었다고 치고, 쇼스퀴즈가 15,000원까지만 올라갔어야 사실은 맞는 건데 여기서 1,000원이 더 올랐죠. 왜 올랐을까요? ABC 멘탈이 터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해 가시죠? 쇼스퀴즈가 나오면 안 그래도 올라가는 애가 더 올라가요. 이렇게 공매가 다 죽어나가면서. 이런 식입니다. 그걸 쇼스퀴즈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쇼스퀴즈가 나왔던 사례가 있는데, 다들 잘 아시는, 이거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2021년에 아주 유명한 이제 사례인데, 게임스톱입니다. 게임스톱. 미국의 이제 전설의 이제 숏커버, 숏스퀴즈 주식인데,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 제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30%지만 얘는 없어요. 그냥 하루에도 100%, 200% 그냥 올라요. 빠질 때도 50%, 70%씩 빠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게임스톱이 거의 한 2달, 3달여 만에 40배가 올랐습니다. 30, 40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한 달, 2달 만에. 에코가 무슨 뭐 10배, 15배 대박이네요 이러고 있는데, 게임스톱은 40배, 50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1달러짜리가 40배 올랐다고 치면은 40달러까지 오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달러에 공매를 때려놨다. 1달러일 때 난 이게 0.5달러까지 떨어질 줄 알았던 거예요. 이 회사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1달러에 공매를 딱 해놨는데 49달러까지 갔어요. 그러면 난 손실이 얼마죠? 내가 처음에 들어간 포지션이 1억이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40달러까지 그대로 존버를 했다. 근데 내가 처음 포지션이 1억이었다. 그러면 그냥 쉽게 계산을 하면은 그냥 빚이 40억 생긴 거예요. 나는 1억 들고 들어갔는데 갚아야 되는 돈이 40억 된 겁니다. 38억 9억이 빚이 된 거예요. 미쳤죠 완전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공매도 포지션을 쓰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보통 레버리지라는 걸 씁니다. 레버리지가 뭐냐, 이런 거예요. 여기에 2배, 3배짜리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을 자기가 오버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가용 가능한 현금이 1억밖에 없는데 공매를 그냥 5억을 때려버려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공매 그냥 5억 포지션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나는 1억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곱하기 5배가 되겠죠?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20%만 올라가도, 난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곱하기 5가 돼서 마이너스 100%가 됩니다. 다행히 공매 포지션 입장에선 내려가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5% 빠진 거예요. 그럼 난 거꾸로 수익이겠죠. 곱하기 20 하면은 100% 더블 수익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걸기 때문에, 안 그래도 레버리지가 걸려있는 공매 포지션들이 2달, 3달 사이에 막 40배, 50배 올라가는데 레버리지 3배다. 그럼 100배 터진 거거든요. 안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게임스탑이 하루 만에 92% 날로 올라간, 2배 올라간 날이 있는데, 공매도 세력이 그날 하루에만 50억 달러, 지금 환율 기준으로 6조 원을 손실냈습니다. 하루 만에 6조 원. 근데 이게 되게, 이거 미국에서 이거 갖다가도 좀 말이 좀 많았는데, 뭐 우리나라 치면 동학개미 운동처럼, 왜 그러냐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월가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치면 증권가죠. 막 2008년 서브프라임 때 이 얘기하면 좀 길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서브프라임 터트렸던 문제의 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리먼 브러더스나 아니면 뭐 무디스, 피치 같은 신용평가사 이런 애들 있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문제를 일으켰던 다른 이제 뭐 금융 당국에 있는 뭐 정책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관계기관, 우리나라 치면은 뭐 금융공기업에 있는 임원들이라든지, 그분들 다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처벌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돈은 다 해드셨는데, 성과급 잔치, 상여금, 보너스 파티는 다 해드셨으면서 막상 문제 생겨서 내가 책임자이신 분들은 처벌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들 중내 사내하면서 막 시티뱅크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국민 세금으로 회사를 다 살렸어요. 근데 이때도 뭐를 해줘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 회사가 쉽게 말하면 똥을 싸가지고 회사가 이제 난리가 났는데 책임자 처벌은 안 하죠. 회사에서 그 전에 번 돈으로 성과급 파티를 했죠. 근데 또 이 회사가 망하면 미국 경제 휘청하니까 살리긴 살려야 돼요. 살리려고 정부에서 국민 혈세를 투입해가지고 애들을 살려놨더니 국민 세금 투입한 돈으로 성과급 보너스 파티를 또 했습니다. 그럼 미국 국민 보면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이거 보면은 이 새끼들 도대체 뭐하는 애들이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니네가 잘못했는데 책임지는 사람 없고, 돈은 니들이 다 먹고, 니네가 잘못한 거는 국민 세금으로 다 떼웠는데 그 세금으로 니네가 상여금 파티를 또 해버렸다.
미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데, 월가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제 공매도라는 단어를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죠. 미국에서도 그래요. 우리나라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미국도 공매 포지션을 대놓고 때리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유명한 일이 있었습니다. 게임스톱을 대놓고 내가 공매했다고 한 미국에 있는 헤지 펀드가 있었어요. 모 펀드인데 헤지 펀드 그 CEO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게임스톱 고평가입니다. 이런 주식 사지 마세요. 나 공매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내려갈 거예요. 지금 게임스톱 펀더멘탈로 이거 올라가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올라가는 초기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통 두 가지예요, 반응이. 첫 번째는 야, 이거 공매도도 너무 많고 이거 막 유명한 헤지펀드 똑똑한 사람들이 다 공매한다고 내려간다고 하는데 아, 이거 무서워서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번이고, 또는 2번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얘 봐라, 어디서 공매도를 또 얘기해? 너 죽어보자. 우리가 그냥 무지성 매수로 널 죽여주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밈처럼 일종의 밈으로 게임스탑 매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냥 매수 눌러라. 그냥. 왜냐, 우리가 이걸 올리는 목적은 이게 사실상 프레임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게임스톱 회사가 존내 안에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실제로 게임스톱이 실적도 별로 안 좋았고, 사실 공매도 세력이 하는 말은, 얘는 펀더멘탈 같다 얘기하잖아요. 공매도 세력 말이 맞긴 맞았어요. 게임스톱이 뭐 미래가 밝은 회사도 아니고 당장 실적도 안 좋았고 코로나 치명타 입은 회사거든요. 실제로 실적 박살났고, 얘네 말이 맞기는 했는데, 이때 당시에 프레임이 어떻게 갔냐면, 게임스톱 실적이 좋네 만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동학개미처럼 개인 투자자랑 공매도 세력이랑 같이 해가지고, 야 누가 이기나 한번 죽어보자, 야 우리 뭐 없어 그냥 지른다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게임스탑 매수 운동이 있었고, 게임스톱 펀더멘탈에 대해 묻지 마라, 그냥 사세요. 왜냐, 공매도 이번에 우리가 죽여줍시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겼어요. 개인 투자들이 이겼습니다. 그냥 눌렀어요. 그냥 매수를, 우정 매수를 하는 거죠. 펀더멘탈 필요 없다. 그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이 몇 개가 펀드가 터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레버리지를 쓴다고 얘네는. 예를 들어서 1억 들고 주식하다가 다 날리면 1억만 날리고 잔고가 빵원이 되지만, 얘는 1억 가지고 포지션을 5억을 땡기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보통 주식하다 손절하면 많이 하면 30-40% 이게 아니라 얘네 손절 나가면 마이너스 300%씩 합니다. 그거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다른 파트에서 이 손실을 메우다가 박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몇 개 헤지펀드가 실제로 망했습니다. 당시에 헤지펀드 대표가 나와가지고 영상을 하나 올리는데요. 그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거의 눈물 흘리면서 살려달라 그래요. 왜 여기서 더 오르면 우리 펀드 내일 망한다고, 살려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개인 투자자 말이 다 맞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밈주시총 올라갔던 애들이고, 그 에코가 올라가는 거는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게임스타처럼 얘는 펀더멘탈 없는 애를 올린 거고, 에코는 펀더멘탈이 있는 애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공매도 장단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매도의 뭐 장점과 단점 양쪽을 다 알아야겠죠. 그래야 이제 합리적인 비판도 할 수 있는 거고, 표면적인 장점은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증가된다. 이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써 있는데,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10,000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10,000원짜리. 근데 경제학에서 보면 이제 자본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아무리 봐도 이 회사는 성장도 안 해요. 실적도 별거 없고 그냥 맨날 똑같은 애입니다. 그럼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아무 이유 없이 10만 원까지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정상이 아니죠. 얘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10배 올랐으면, 누가 봐도 이 10만 원까지 올라간 A 주식은 고평가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죠? 그럼 공매도가 여기 10만 원에다 공매를 다 때리는 거예요. 왜냐? 10만 원이 말이 안 되니까. 그럼 공매가 이제 포지션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주가가 정상 가격인 10,000원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거. 이게 실제 주식 가치를 반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공매도의 가장 교과서적으로 얘기한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유동성 증가 효과. 이거는 어차피 매수 거래를 하든 우리가 현물을 하든 선물을 하든 어차피 공매 자체도 거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동성을 증가하는 효과도 있고, 부실기업 대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니콜라 같은 애들이 있죠. 사라는 있는데, 미국의 이제 니콜라라는 회사가 수소 트럭 만드는 회사인 거 다 아실 겁니다. 수소 트럭. 근데 이 미국에 있는 모 이제 공매 헤지펀드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장담하는데 니콜라 주식 휴지될 거다
라고 하면서 공매를 때려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공매 이제 세력이 헤지펀드가 니콜라 우리 공매를 때렸고 얘는 왜 내려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리포트를 내거든요. 리포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니콜라가 수소 전기 트럭을 이제 만든다고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얘가 아니 수소 트럭을 너 만들어가지고 상용화해서 팔아먹는 기술력이 되냐? 그때 당시에 니콜라 CEO는 그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연회 같은 거 무슨 광고까지 찍어가지고 거기서 투자자한테 보여줬어요. 수소 전기 트럭 우리는 이미 공장에서 양산 단계까지 못 간 거지 연구소 기술로는 이미 뭐 다 굴러가고 한다. 지금 양산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해서 막 수소 전기 트럭 멋있게 굴러가고 막 이러고 해가지고 주가 많이 올렸거든요. 야 쟤네 진짜 나오는구나 이거였는데 당시에 헤지펀드가 니콜라의 어떤 보고서를 썼냐면은 이거 다 조작이다. 니콜라는 수소전기 트럭 만들 기술이 없다. 그럼 광고 영상 어떻게 된 거냐? 잘 굴러가던데 그거 오르막길에서 밀어서 굴린 거다. 저거 구동된 게 아니다. 라고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헤지펀드가 했던 얘기는 니콜라는 수소전기 트럭을 못 만드는 회사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 친 거라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조작이었습니다. 얘 펀드 말이 맞았어요. 그래서 니콜라가 휴지가 됐죠. 마이너스 95% 이상 빠졌습니다. 20분의 1 도망 났고 펀드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공매 펀드 공매가 이제 순기능을 얘기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니콜라 전 CEO 기소돼서 재판 중이고요. 사기친 거죠 사실상. 거짓말 친 거니까 주가 갔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뭐 전기 트럭 다시 파네 마네 얘기가 나오던데 이런 그 예전 에피소드가 있는 종목입니다. 위험 해치 기능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삼성전자를 1조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롱숏으로 양쪽을 잡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좋겠 나는 삼성전자가 너무 좋아 보여서 나 이거 5년 들고 갈 생각하고 1조를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5년 동안 이거 팔 생각이 없어요. 그냥 1조 존버입니다. 나는 생각 머릿속으로는. 근데 이거를 무슨 2년 3년 눕다가 여기서 그냥 3년 누워버리면 내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수익 3년 동안 0이잖아요. 그리고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그대로 두드려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지를 거는 거예요. 해지는 뭐냐? 반대 포지션으로 방어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공매를 일부를 때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가 1조를 들고 있는데 주식으로 1조를 들고 있는데 삼성전자 공매도 내려가면 수익이 나는 역 포지션, 거꾸로 포지션을 사놔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나 어차피 1조는 그대로 존버할 거잖아요. 근데 내려가네? 그럼 1조에서 물리겠죠. 물려도 상관없어요. 왜냐? 나는 5년 존버할 거니까. 근데 공매도를 때려는 여기에서 수익이 나오겠죠. 이걸로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롱숏의 기본 개념입니다. 최근에 말이 많이 나오는 저런 순기능도 있다는 거.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죠. 주식시장 투자심리 위주. 짜증 나잖아요. 기본적으로 쟤네들이 뭔데 무슨 맨날 신조가 깨지는 애들 보면은 공매도 그냥 잔고 비중 폭발해 있는. 도덕적인 문제 발생. 도덕적으로 봤을 때도 좀 안 좋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공매가 돈을 버는 구조는 일반 투자자들이 눈에서 눈물 나와야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덕적으로 좀 구조가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면 빅쇼트에서는 MBS라고 해가지고 주택담보부증권, 주택 모기지 증권이거든요. 모기지 베이스드 시큐리티스입니다. 근데 그 주택담보부 증권을 이제 숏을 때려요. 이게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을 기본으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 치면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된 증권이에요.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주택 시장 박살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미국 부동산 고평가다라고 해가지고 영화에서 실제로 마이클 버리가 여기다 슛을 때리잖아요. 마이클 버리 말고도 여러 세력이 딱 때렸는데 이거 말이 안 된다. 미국 부동산 버블이다. 근데 이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자기들은 사실상 몰빵했기 때문에 MBS 내려간다에 완전 환호성이죠. 왜냐? 드디어 내 생각이 맞았구나. 돈 엄청나게 이제 벌고 있는 거죠. 내 생각이 맞았는데 난 몰빵했기 때문에. 근데 이 이제 투자자들이 환호를 해요. 드디어 내 생각 맞았고 MBS가 휴지가 되고 있다. 근데 옆에서 어떤 교수가 뭐라고 얘네한테 얘기하냐면 웃지 마라. 얘네 돈 엄청나게 벌거든요. 내려갈수록 돈 버니까. 근데 교수가 웃지 말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니네 포지션은 지금 미국 망한다는 포지션이다. 니네는 돈 벌어서 좋겠지만 이거 미국 나라 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역 포지션이니까. 남들 눈에 눈물 나오면 이 사람들은 환호니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경우고. 그리고 사실 이게 엄청 문제인데 주가 하락 유도하기 위한 악성 루머 유포. 이거 바이오 종목들에 이거 엄청 많지. 이거 다 잡아서 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삼성전자 이런 걸로는 거짓말 쳐도 이게 뭐 의미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 뭐 평택 공장에 이제 뭐 불이 났다.
이거 거짓말로 찌라시를 유포한 거예요. 그럼 바로 확인이 되죠. 평택 공장 멀쩡한데요? 불 안 났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총도 너무 커서 영향을 못 주는데 바이오 기업들은 어때요? 그냥 임상 몰빵이죠. 임상 올인입니다. 이번에 약 안 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잘 되면 몇 배 가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임상 진행 상황을 뭐 주기적으로 막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학회가거나 그럴 때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깜깜이 주주들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잘 되길 기다려야 되는. 근데 여기다가 루머를 유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 A라는 기업에서 연구 중인 뭐 1번이라는 약이 있는데 얘 사실상 1번 몰빵인 거예요. 근데 제가 찌라시를 돌려요. 뭐 텔레그램 방이든 어디다가 A 회사가 1번 저 약 개발하다가 사람들 부작용으로 몇 명 죽었다. 이거 임상 망했다. 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무조건 내려가요. 그냥. 왜냐? 이거 망하면 휴지거든요. 지금 A는. 그러니까 저걸 딱 보는 순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대응을 빨리빨리 해줘도 저걸 확인하고 인지하고 사실 아닙니다라고 사실무근 해명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주식은 바로 반영되는데 회사에서는 오전 10시에 찌라시가 돌았으면은 회사에서는 아무리 빨라야 오후 1시 2시 돼야 이제 얘기해 주거든요. 그거 사실 아니라고 사실 무근이라고 찌라시 악성 루머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시간이 걸려요. 그럼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동안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왜냐? 회사에서는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맞는지도 자기들이 해명을 해야 되니까, 그 찌라시가 어떤 내용으로 도는지도 자기들이 봐야겠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1번 망하면 A 주식 휴지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 이거 진짜라고 나오는 순간 점화한 거거든요. 왜냐? 지금 이미 내려가고 있어요. 저 루머가 도는 순간 이미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팔려고 보면 이미 일단 마이너스 10% 넘었어요. VI 다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하죠. 아, 이거 혹시나 찌라시가 맞아가지고 진짜 이거 망한 거면 이거 한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매도를 하죠. 그 다음 회사가 나와가지고 오후 1시 2시에 이거 악성 루머 찌라시고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올라가요. 그러면 10시에 찌라시 나왔고 1시에 발표했다고 치면 11시에 판 투자자는 파보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사실 전부 다 방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잡아서 본보기로 강력 처벌하면 됩니다. 시세 미국은 저런 거 하면 진짜 실형이 10년부터 스타트거든요. 미국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미국 이제 가짜 이제 가장 매매라고 해가지고 선물 시장에서 나스닥이랑 다우 같은데 호가에다가 나는 살 생각 없는데 주문만 넣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기 10,000원이 있습니다. 10,000원 지금 10,000원에서 움직여요. 그럼 여기 1,100원, 1,200원, 1,300원, 여기 9,900원, 뭐 9,800원, 9,700원 있는 거예요. 근데 9,700원에 매수 호가가 막 100만 주가 있어요. 100만 주. 이런 거 보면은 지금 10,000원인 걸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야, 9,700원 밑으로는 절대 안 깨지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9,700원에 100만 주 기다리고 있는데 매수 주문으로 또는 1,200원에다가 막 한 1,000만 주 그냥 매도 걸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아, 오늘 올라가도 1,200원 위로는 못 가겠다. 너무 두껍다 여기. 매도 너무 많다. 근데 얘네들이 올라오면 주문을 취소합니다. 그다음 매수 주문으로 올려버려요. 이거 선물 시장에서 저거 하다 걸리면은 미국에서 실형 선고 20년부터 시작입니다. 저거 한 번 했다가 미국에서 이제 제 기억에 캐나다에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집에서 가정집에서 저거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한 체포 가는데 몇 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잡아서 징역 1심에서 25년 나왔습니다. 저거만 했는데 가장 거래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본보기로 완전히 죽이면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쁜 마음 먹고 찌라시를 한번 해야지. 나 공매 포지션 걸어놨으니까 바이오는 찌라시 한번 돌리면 어차피 무조건 내려가요. 왜냐? 무섭잖아요. 이거 찌라시 진짜면 휴지인데 일단 던지거든요. 사람들이 못해도 10%는 일단 빠집니다. 그럼 제가 나쁜 마음 먹고 그런 거 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돌렸다가 전 알아요. 돌렸다가 걸리면 징역 10년 이상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냐? 재수없어서 걸리면 10년부터 지야이기 때문에 저거 5% 10% 한번 공매로 먹으려다가 내 인생의 10년 20년을 교도소에서 못하죠. 근데 저거 일단 잡지도 않고 잡기도 어렵고 잡아도 처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강력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무차익 공매도가 원칙상 불법입니다. 근데 무차익 공매도 다 해요 다. 하다가 이제 걸리면 과징금이 나오고 과태료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무차익 공매도를 해가지고 한 500억을 벌었습니다. 무차익 공매도 불법이거든요. 하다가 걸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차익 공매도는 잘 안 걸립니다. 거래 기록이 잘 안 남거든요.
걸리면 진짜 재수없어서 걸리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 제가 무채 구매하다 500억을 딱 벌었는데 걸렸어요.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징금 5억, 10억 이 정도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니 뭐 일단 해요. 무채 구매도 하고 안 걸려요. 안 걸리는데 걸려도 뭐 솜방망이야. 그럼 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저걸 본보기로 죽여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야 니네 하고 싶으면 해. 그 대신 하다 걸리면 진짜 죽는다. 내가 어떻게 죽이는지 보여줄게. 한 명만 걸려라. 라고 하면 무서워서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새마을금고 때도 얘기했는데 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이 형량이 너무 약해요. 너무 대놓고 해도 그냥 걸리면은 뭐 돈 내고 나오면 되니까, 또는 교도소 가도 6개월 2년 들어갔다 나오면 되니까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여튼 제가 뭐 다른 얘기 더 해야 되는데 벌써 40분이 넘어가지고 그냥 포모 얘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주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